차량기지 휴게실에는 축하의 박수 소리가 메아리 쳤다. 40년간 기차를 몰아온 한기범이 마지막 운행을 마치고 돌아온 날이었다. 동료들이 건넨 꽃다발에는 온갖 축하 메시지가 담긴 카드들이 꽂혀 있었다. 하지만 그중 하나만은 달랐다. 하얀 봉투에 담긴 익명의 편지였다. 기범은 화장실에서 조용히 편지를 펼쳐보았다. 글씨체는 또박또박했지만 내용은 그의 가슴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당신의 마지막 역은 거짓이었다. 별빛역을 기억하라. 단 2줄뿐인 문장이었지만 기범의 머릿속에는 천둥이 내리쳤다. 1998년 11월 15일. 그날의 기억이 지워지지 않은 채로 살아온 지 벌써 25년이었다. 별빛역에서 일어난 그 사고는 기범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견습 기관사 한 명이 목숨을 잃었고 기범은 운전 미숙으로 인한 과실치사 판정을 받았다. 물론 기소유예로 끝났지만 그의 가슴에는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남았다. 기범은 축하 인사를 대충 마치고 집으로 향했다. 평소처럼 폐선로를 걸어가는 길에 동네 라디오 공개 방송 현장을 지나쳤다. 무대 위에서 한 여성이 마이크를 잡고 있었다. 노년의 억울함이라는 주제로 사연을 소개하고 있었다. 그녀의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가 기범의 발걸음을 잠시 멈추게 했다. 그날 밤 기범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끝난 줄 알았다. 아니, 끝나지 않았구나. 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누가 이 편지를 보냈을까? 왜 지금 와서 별빛역을 들춘단 말인가? 기범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의문이 꼬리를 물고 일어났다. 다음 날 아침 기범은 라디오를 틀었다. 어젯밤 들었던 그 여성의 목소리를 다시 듣고 싶었다. 박소연이라는 이름의 프로듀서였다. 그녀는 청취자들의 사연을 받으며 따뜻한 위로를 건네고 있었다. 기범은 망설이다가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소연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갑자기 말이 나오지 않았다. 결국 그는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어버렸다. 다음 날 오후 기범의 휴대폰이 울렸다. 낯선 번호였지만 목소리는 익숙했다. 어제 공개 방송에서 들었던 박소연의 목소리였다. 어제 전화 주신 분 맞으시죠? 저희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해요. 소연은 정중하면서도 따뜻한 어조로 말을 이어갔다. 기범은 당황했지만 소연의 진솔한 태도에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소연은 기범이 무언가 깊은 고민을 안고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아챘다. 진실은 늦게 와도 길을 잃지 않더라고요. 소연의 말에 기범은 가슴이 뭉클해졌다. 며칠 후 기범은 소연을 직접 만나기로 했다. 동네 라디오국은 생각보다 작고 소박했다. 작은 스튜디오 한편에는 각종 방송 장비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다. 소연은 기범을 맞으며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밀었다. 기범은 조심스럽게 별빛역 사고 이야기를 꺼냈다. 소연은 중간에 끼어들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었다. 그리고 나서 놀라운 제안을 했다. 팟캐스트 시리즈로 이 사건을 다뤄보는 것은 어떨까요? 진실을 찾아가는 여행 말이에요. 소연은 이미 관련 자료를 어느 정도 수집해둔 상태였다. 옛 신문 스크랩들과 철도안전법 개정 관련 기사들이었다. 당시 기범이 다니던 회사는 상장을 앞두고 있었고 안전사고는 치명적인 악재가 될 수밖에 없었다. 선생님, 억울함은 말할 때 비로소 증거가 됩니다. 소연의 말에 기범은 고개를 끄덕였다. 소연은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접근을 제안했다. 단순히 감정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증거와 증언을 차근차근 모아가자는 것이었다. 기범은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제대로 들어주는 사람을 만났다는 생각에 가슴이 따뜻해졌다. 소연의 제안으로 기범은 오랜만에 별빛역을 찾았다. 한때 많은 사람들이 오가던 역은 이제 화물 창고로 쓰이고 있었다.
녹슨 간판과 깨진 유리창이 세월의 무게를 말해주고 있었다. 둘은 옛 영무원실을 뒤져보기로 했다. 먼지투성이 캐비닛 안에서 소연이 작은 상자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카세트 테이프들이 들어있었다. 구형 블랙박스용 오디오 테이프였다. 기범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사고 당일의 기록이 남아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다. 하지만 첫 번째 테이프를 재생해 봤을 때 나오는 것은 공백뿐이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지운 것 같았다. 기범은 실망감에 고개를 떨어뜨렸다.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그만두게, 기범아. 그날은 그냥 내가 안고 가는 게 모두를 살리는 길이었어. 목소리의 주인은 장명규였다. 기범과 함께 수십 년간 일해온 동료였다. 명규는 기범을 걱정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그의 말끝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렸다. 명규는 과거를 들추는 것이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런데 그의 말 중에 테스트라는 단어가 스쳤다. 기범은 이상함을 느꼈지만 명규는 금세 다른 말로 화제를 돌렸다. 소연은 명규의 표정과 말투를 유심히 관찰했다. 명규가 떠난 후 기범과 소연은 남은 테이프들을 더 찾아봤다. 다행히 몇 개의 테이프는 아직 재생이 가능했다. 하지만 핵심적인 내용들은 모두 지워져 있었다. 누군가 체계적으로 증거를 없앤 것 같았다. 소연은 이것 자체가 의미 있는 단서라고 생각했다. 한 달 후 기범은 퇴직자 모임에 참석했다. 오랜만에 만난 동료들과 술잔을 기울이며 옛날 이야기를 나누었다. 평소 과묵하던 정비사 출신 노인이 술에 취해 말을 더듬거리기 시작했다. 그날 밤 말이야. 제어센터에서 뭔가 이상한 일이 있었어. 노인은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목소리를 낮췄다. 신형 원격 제동 시스템 테스트를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 브레이크가 먼저 물렸지. 운전석에서 한 게 아니야. 기범은 술잔을 떨어뜨릴 뻔했다. 내가 멈춘 게 아니었다고.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소연은 휴대폰으로 조용히 대화를 녹음했다. 이것은 결정적인 증언이 될 수 있었다. 며칠 후 소연의 사무실로 익명의 팩스가 도착했다. 당시 제어센터 관제 로그의 사본이었다. 로그에는 사고 당일 밤 원격 제동 시스템 테스트가 진행되었다는 기록이 명확히 남아 있었다. 기범이 브레이크를 잡기 몇 초 전에 이미 제동 신호가 작동되었다는 증거였다. 소연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선생님, 과실 누명을 쓰신 겁니다. 이제 진실이 보이기 시작해요. 기범은 25년 동안 자신을 괴롭혀온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기 시작했다. 하지만 동시에 누가 왜 자신에게 누명을 씌웠는지에 대한 분노도 솟아올랐다. 소연은 더 많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당시 관련자들을 찾아 나서기로 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기범도 오랜 침묵을 깨고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결심했다. 소연은 당시 회사였던 철도공사 본사를 찾았다. 안전본부장 오진태는 기범과 소연을 차갑게 맞았다. 그는 이미 소문을 듣고 있었던 것 같았다. 그런 기록은 없다는 것이 그의 일관된 답변이었다. 오진태는 면담을 일찍 끝내려 했다. 그리고 나가면서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다. 허위 사실, 유포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소연은 당황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의 과한 반응이 뭔가 숨기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했다. 며칠 후 장명규가 다시 기범을 찾았다. 이번에는 더욱 다급해 보였다. 가족 생각해라, 기범아. 지금이라도 그만두는 게 좋을 거야. 명규는 소연이 녹음한 증언을 삭제하라고 요구했다. 너무 깊이 들어가면 다치는 건 결국 너야. 기범은 명규의 태도에서 이상함을 느꼈다. 진정 자신을 걱정해서 하는 말인지 의심스러웠다.
오히려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기범은 명규에게 직접 물어봤다. 너도 뭔가 알고 있는 거야? 명규는 대답을 피했다. 다만 그때 회사가 무너지면 수백 명이 일자리를 잃을 거라고 생각했다며 기범을 설득하려 했다. 기범은 과거 자신도 같은 생각으로 침묵했다는 것을 인정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진실을 밝혀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다. 소연은 지역신문에서 일면 기사로 다뤄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하지만 그녀는 보류했다. 진실을 끝까지 모아서 한 번에 제대로 공개하고 싶었다. 성급하게 나서다가 오히려 진실이 왜곡될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어느 새벽 소연은 기범을 별빛역 승강장으로 불러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떨림이 있었다. 기범은 무슨 일인지 궁금했지만 소연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조용히 기다렸다. 소연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저는 그 사고로 돌아오지 못한 견습 기관사의 딸이에요. 기범은 충격을 받았다. 그동안 자신을 도와준 소연이 바로 그 사람의 딸이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소연은 계속해서 이야기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죽음이 억울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조사를 하면서 더 큰 비밀을 알게 됐어요. 그녀는 당시 기범이 허위 시나리오에 서명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기범은 부인할 수 없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진실을 털어놓았다. 회사의 붕괴를 막아서 동료들의 생계를 지키고 싶었다. 그리고 희생자의 아내가 임신 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아이만은 욕먹지 않게 하려고 했다. 나는 진실을 미뤘다. 그 미움이 내 인생을 다치게 했구나. 기범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소연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다. 미운 마음도 있었지만 선생님이 해마다 익명으로 장학금을 보낸 걸 알았어요. 제 이름으로요. 소연은 그제서야 기범의 진심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는 죄책감에 시달리면서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속죄하려 했던 것이다. 그리고 편지의 발신자가 장명규라는 것도 밝혔다. 명규는 오랫동안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기범을 깨우려고 편지를 보낸 것이었다. 소연은 라이브 공개 방송을 기획했다. 동네 회관에서 열린 방송에는 평소보다 많은 청취자들이 모였다. 소연은 침착하게 마이크를 잡고 별빛역 사고의 진실을 공개하기 시작했다. 관제 로그와 정비사의 증언이 전파를 타고 퍼져나갔다. 청취자들은 충격을 받았다. 25년 동안 숨겨져 있던 진실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전화선에는 관련 증언들이 이어졌다. 그날 제어센터에 외부 인사들이 있었다는 새로운 증언도 나왔다. 객석에 앉아있던 장명규가 갑자기 일어났다. 그는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였다. 내가 로그를 숨겼다. 본부장의 지시였지만 나도 동의했다. 명규의 고백에 회관이 조용해졌다. 기범아, 널 지키려 한다는 핑계로 모두를 배신했다. 명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동안 그 역시 진실을 외면하며 괴로워했던 것이다. 기범은 명규를 원망하기보다는 이해하려 했다. 모두가 피해자였다는 생각이 들었다. 방송 중에 오진태가 전화를 걸어왔다. 허위 유포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위협했다. 하지만 소연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법정에서 뵙겠습니다. 테이프 입원호도 확보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방송이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기범과 소연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진실이 밝혀진 것에 대해 감사해야 하는 사람들이었다. 기범은 처음으로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 몇 달 후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소연이 공개한 증거들과 추가로 발견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당시 상황이 재구성되었다. 회사는 결국 과거의 은폐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오진태는 보직에서 해임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다. 법원 앞 계단에서 기범과 소연은 나란히 서 있었다. 언론사 기자들이 몰려와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그들은 간단한 소감만 밝혔다. 진실은 늦었지만 우리 인생의 시계는 다시 간다. 소연의 말에 기범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튿날 기범은 별빛역을 다시 찾았다. 이번에는 혼자였다. 역 한쪽에 마련된 견습 기관사 추모 명단 앞에 꽃 한 송이를 놓았다. 이제야 제대로 된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범은 조용히 중얼거렸다. 별빛역에는 다시 여객열차가 다니기 시작했다. 기범은 새벽 첫차 승강장에서 기다렸다. 이번에는 기관사가 아닌 승객으로서였다. 기차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기범은 미소를 지으며 전동차에 올랐다. 기차는 천천히 출발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기범은 생각했다. 마지막 역의 거짓말은 끝났다. 이제부터는 승강장 끝에 선 새로운 아침만 남았다. 기차는 아침 햇살을 받으며 다음 역을 향해 달려갔다. 기범의 새로운 여행이 시작되었다.